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ISA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ISA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한 이유는 최근에 100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인해서 수익은 낼 수 없고 설사 수익은 낸다 하더라도 또 고세금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가장 효율적인 개인용 투자 계좌가 IS가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은 IS에 대해서 가장 쉽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절세를 통한 IS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후 자금을 위해서 아니면 목돈 마련을 위해서 어떤 자금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 가장 훌륭한 절세 삼총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세 삼총사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2001년도에 도입되었고 누구나 가입하고 세액공제는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 상품은 IRP라는 퇴직연금 대용 계좌입니다. IRP는 2012년도에 도입되었고 소득 있는 자는 가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는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마지막 상품은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ISA입니다. ISA는 2016년도에 도입되었고 19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며 15세 이상자면 소득이 있으면 또 가입이 가능합니다. 누적통산 손익 200만원까지는 전액 비과세가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되어서 상당히 고수익을 내더라도 세금이 적기 때문에 향후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이 되었을 때 효율적인 계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SA를 하나의 그림으로 제가 한 장으로 정리하려면 바로 우리가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투자나 어떤 목돈을 만들 때 예금을 활용하신 분도 있고 펀드를 활용하신 분도 있고 또한 적금이나 이런 목돈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ELS나 DLS 이런 투자형 상품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한 바구니에 담아서 이것을 한꺼번에 관리하고 투자 손익, 투자 손실을 한꺼번에 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계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인디비듀얼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SA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ISA는 기본적으로 개설 자격을 보면은 만 19세 이상, 15세에서 19세 사이 되도록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만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개설이 가능하고 전 금융기관을 통해서 1인 1계좌에 한해서 개설이 가능하고 또한 직전 3년 이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해당이 되신 분은 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ISA 납입 한도는 ISA는 최소 의무 납입 기간이 최소 3년이고 만기는 본인이 그 이후에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SA 납입 한도는 가입일 이후 1년까지는 2천만원, 2년까지는 4천만원, 3년까지는 6천만원이고 그 이후에 본인이 만기가 될 때까지 최대 5년까지 해마다 2천만원씩 납입을 하면은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ISA 납입 한도가 1억 원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이만큼을 납입할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이 금액을 납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SA 납입 한도 계산은 가입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내가 납입 한도를 늘리는 좋은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ISA 납입 한도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개설해놓고 원래 2천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데 올해 본인이 목돈이 1,000만원밖에 없어서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1,000만원의 예비 납입 한도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년 2023년도에도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1,000만원을 납입하게 된다면 이분은
작년에 1,000만원 납입할 수 있는 한도와 올해 1,000만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총 2,000만원의 여유 한도가 있어서 본인이 납입이 가능하다면 3,0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분이 2,000만원 납입 한도가 추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납부를 못했을 때는 내년인 내후년인 2024년도에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A는 개설을 가급적 빨리 해서 본인이 설사 납입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 한도를 계속해서 누적해서 1년에 2,000만원씩 연간 5년까지 1억 원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지금 강좌를 듣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가입을 고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계좌를 올해 개설해 놓고 납입 한도를 늘려서 본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추가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SA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일반형. 일반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것도 가입 요건이 따로 없고 일반형을 가입하게 되면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통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200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의를 듣는 구독자 중에서 혹시 내 급여가 5천만원이 총급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일 때는 서민형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형으로 가입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국세청에 들어가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이게 확정이 되면은 ISA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서민형으로 가입하시게 되면은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비과세 혜택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서민형에 해당되신 분들은 서민형으로 가입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일반형에 가입했을 때와 서민형에 가입했을 때 얼마나 세금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그 고객이 ISA에 3년 만기에 가입을 해서 총 순수익이 350만원 발생했을 때 일반형에 가입한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350만원 발생했지만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니까 초과액 150만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됩니다. 9.9% 분리과세가 돼서 일반형에 가입했을 때는 148,500원을 납부를 하게 되면 종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길동이 서민형으로 가입했을 때는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수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일반형과 서민형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이번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또 ISA는 상품 유형에 따라서 크게 3개의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금융투자 옆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중개형은 보통 투자자가 직접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계좌를 개설해 놓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모든 투자 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계좌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상품 보수는 발생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식을 투자하시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중개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가 약간 확정금리를 선호하시는 그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신탁형으로 거래를 하셔서 예적금 상품을 가입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중개형을 가입했을 때는 예적금 상품을 투자를 할 수 없지만 신탁형을 했을 때는 예적금 상품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강점 있는 상품이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신탁형으로 내가 목적하는 자금을 달성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개별 상품 보수 외에도 신탁 보수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계좌를 운영하는데 추가 수수료가 발생되는 점은 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마 이걸 이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계좌를 개설해 놓고 모든 투자를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일임 하는 일임형 자산관리 계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임 수수료와 개별 상품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내가 독자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반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인 상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ISA는 전 금융기관에 한 계좌만 1인이 개설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내가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상품을 잘 그 특징을 고려해서 본인의 투자 목적, 투자 성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ISA를 우리가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절세 목적이 강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ISA에는 여러 가지 상품이 들어가 있죠. 주식도 들어가고, 채권도 들어가고, ETF도 들어가고, 리츠도 들어가고, 수많은 금융상품 들어가서 이자도 발생할 수도 있고, 배당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이 ISA는 이 바구니에 있는 모든 이자, 배당, 수익, 손실을 합산해서 그 총액에 대해서 남는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서민형 같은 경우는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그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15.4%가 과세가 되는데, 여기서는 9.9%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절세 유리한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일반 과세 방식과 ISA 과세 방식을 하나의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비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총 주식이나 채권으로 발생한 소득이 300만 원을 벌어들였고, 실제 또 손실을 본 게 90만 원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일반 과세 방식 같은 경우는 손실에 대해서는 따로 계상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 각각의 이익에 대해서 15.4%로 우리가 과세를 하게 되겠죠. 각각의 이익에 대해서. 그래서 300만 원에 대해서 15.4%로 우리가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되면은 총 46만 2천 원을 부과를 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46만 2천 원을 내야 되는 이런 경우의 고객이 만약에 ISA를 개설해서 이 계좌에서 이런 수익과 손실이 발생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는 똑같이 우리가 300만 원을 벌고 90만 원 손실이 있었지만, ISA 방식은 우리가 손실도 계상을 하기 때문에 총 순익은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0만 원에서 서민형 일반인 경우 200만 원을 비과세를 해주니까 결국 10만 원에 대해서 9.9% 분리과세인 9,900원만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ISA를 개설을 하는 거와 ISA를 개설하지 않았을 때 거의 세금의 차이가 45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ISA 계좌가 절세 계좌로 굉장히 효과적이고, 특히 이렇게 이익만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매매 손실로 발생했을 때는 그 손실도 우리가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실제로 그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그만큼 내 이익을 차감 계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절세 효과에서 굉장히 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2023년도 내년도부터는 아마 지금 많은 우리 지금 구독자들께서 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아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내년도부터 실제로 시행이 되면은 아마 많은 그 투자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혼란 내지는 또 여러 가지 고민하실 것으로 보는데, 금융투자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주식에서 아무리 매매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비과세가 됐었는데, 이제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는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개를 해주고 그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개미 투자자 중에서도 슈퍼개미 또 내지는 상당히 좀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세해야 되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채권이나 또 기타 상품들의 어떤 양도소득이라든지 파생상품 소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 기본 공개를 250만 원만 해줘서 이것을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국내 주식 양도소득과 그다음에 이런 기타 소득들을 합산해서 이거에 대해서 3억 원 이하일 때는 22%, 3억 원 초과일 때는 27.5%로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으로 투자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께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고민이 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절세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저는 바로 ISA 계좌 개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재 지금 ISA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원래 여러분들 앞장에서 보시면은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우리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ISA를 장려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ISA 계좌에서 개설을 했을 때에는 통상 순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 차익에 주식의 매매 차익이 내가 많아서 앞으로 세금이 많아질 거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것으로 고민하시는 그런 투자자일수록 ISA 계좌를 개설해서 통상순이익 전액 비과세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절세 방안으로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023년도 ISA 금융투자소득 과세 사례를 한번 2023년도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주식 A를 매매해서 4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팔아가지고 400만 원 냈고 주식 A에서 배당이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B에서는 매매가 마이너스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주식 펀드 매매에서는 또 플러스 4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ELS 이자에서 50만 원을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ISA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다고 씁니다. 자, 그러면 더해보면은 500, 300, 700, 750만 원을 총 이 사람이 벌어들였는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소득을 과세할 때는 총 순이익이 35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50만 원. 자, 그 이유는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 매매 차익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 전액 비과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ISA에서 주식 매매 차익은 전액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5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가정해서 이 중에 또 서민형은 우리가 또 일반형은 200만 원 비과세니까 실질적으로 과세가 되는 소득은 150만 원. 이 150만 원에 대해서 9.9%인 14만 8,500원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많은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이 세금을 많이 부담을 하는데 걱정을 끼치지 않을 만큼 이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굉장히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ISA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계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금을 운영할 때 내가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으면서 목돈을 이렇게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 CME 계좌를 우리가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예금 통장을 많이 활용했는데 요즘은 조금 더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또 금리의 효율성이나 상품의 어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CME 계좌를 활용하시는 입출금 계좌를 활용하시는 분이 있고 또 본인이 주식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위탁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자신만의 노후자금을 위해서 연금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추가로 본인의 퇴직금이나 아니면은
또 기타, 또 여유자금을, 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IRP를 활용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여기에다가 ISA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합치게 된다면 이것들이 바로 우리 100세 시대 생애설계 관점의 다계좌 종합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완결편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계좌들로 운영되던 것들을 여기에다가 ISA를 하나 더 추가로 해서 위탁계좌나 이런 것들을 이 ISA에 담아서 활용하게 된다면 생애설계 관점의 내 모든 종합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절세도 추구하는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율적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ISA를 이제 우리가 가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3년 또 의무납입 기간 또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만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또 현재 2016년도에 1차로 가입했던 분들은 이미 만기가 도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내가 만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만기됐을 때 해지하는 방법이 있겠죠. 내가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새로 해지해서 세금을 낼 건 내고 정산해서 추가로 또 가입을 해서 새로운 또 납입 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을 봤다면 오히려 해지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정리를 해서 내가 손실을 완전히 정리하기 때문에 조금 시장의 상황을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연장하는 방법을 또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해지하면서 이때 만기가 된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추가로 새롭게 생긴 계좌이기 때문에 저는 해지 또는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또 여유가 있을 때는 이 만기 자금을 내가 찾지 마시고 이걸 ISA 연금 계좌로 ISA 자금을 IRP나 연금저축에 연금 계좌를 전환하게 되면 추가 세액 공제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를 이체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금 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IRP든지 연금저축인데 최대 개인이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 이 ISA 만기 자금을 전환하는 것은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별개로 추가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 노후자금 또 아니면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IRP라든지 아니면은 연금저축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납부액에 원래 연금계좌에 우리가 IRP나 연금저축 합산해서 개인당 최대 700만원, 물론 50세 이상일 때는 900만원까지 202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700만원까지 연간 세액공제가 되는데 ISA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우리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ISA 만기자들이 IRP나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뒤에서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ISA 연금계좌로 이동했을 때 세제 혜택을 일반 과세자하고 그 다음에 저율과세자, 고율과세자와 저율과세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연봉에 따라서 연봉이나 종합소득에 따라서 13.2%를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이 있고 16.5% 세액공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13.2%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를 보면은 자, 어떤 사람이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을 납부를 하여서 올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IRP에 300만 원 넣으면 최대 700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이분이 또 50세 이상이면은 올해까지는 연금저축 200만 원 추가로 넣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은 90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또 새로 도입된 제도가 ISA로 내가 전환해서 만약에 연금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총 2,200만 원까지 2022년도에 1,200만 원을 ISA 연금계좌로 이동했을 때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00만 원에 13.2% 하면은 무려 158만 4천 원을 1년에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13월의 보너스를 두들기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좀 저소득자 일종의 연간소득이나 연간급여나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오히려 16.5%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16.5%를 공제를 받게 되면 198만원, 거의 200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ISA가 만기가 되면은 그것을 그냥 찾아서 처리하지 마시고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 계좌로 이동을 해서 세제 혜택을 추가로 받는 것도 올해 새로 생긴 제도이니까 적극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ISA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SA 장점은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 6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뭐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기준 없이 만 19세 이상, 만 15세 이상이라도 또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 두 번째, 매년 납입 한도가 누적이 가능하다. 1년에 2천만 원인데 의무납입 기한 3년까지 6천, 최대 5년에 1억까지 납입 한도 누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내가 투자 금액을 투자 목적 바구니를 키울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 손으로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자산 배분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또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가 앞으로 과세가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고율의 세금이 부과가 될 수 있는데 이 ISA 계좌에서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모든 것에서 이익만 날 수가 없고 손실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입니다. 다섯 번째, 특히 또 세제 혜택의 한도가, 예를 들어서 보험차익 비과세 같은 경우 일정 금액 이상, 납입 금액 이상의 세제 혜택의 한도가 제한이 있는데, 비과세 혜택이 제한이 있는데, 이 상품은 분리과세, 초과된 금액, 일정 금액에 200만원에 400만원 초과된 금액에 9.9% 분리과세를 하는데 그 한도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계좌를 적극 활용해서 절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연금으로 전환시 추가세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6가지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여러분의 효율적인 노후 준비와 또 여러분 목돈 마련, 또 ISA 활용을 통해서 절세를 추진하시길 바라면서 ISA 활용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